그러면 우리가 이제 현대의학에서도 진단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저와 일치하는 점은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당뇨병의 실체를 먼저 알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당뇨병을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먼저 우리 혈액과 장기의 역할에 대해서 이해하면 쉬워요. 우리가 흔히 제가 강의 중에 얘기하면 우리 혈액이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이렇게 뻘건한 것 같아도 그 속에서 성분 분리를 하면 뭐 1000가지, 2000가지, 3000가지의 성분으로 분류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눈으로 보기는 빨간한 혈액 같아도 그 속에는 1000가지, 2000가지의 성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체를 이렇게 바라보면 머리카락이 성분이 다르고 뼈가 다르고 심줄이 다르고 신경선이 다르고 치아가 다르고 손톱이 다르고 전부 다른 조직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각 세포들이 혈액 속에 그 1000가지, 2000가지 되는 성분을 필요로 하는 성분을 골라서 소화 과정에서 화학 반응을 시켜서 그런 물질들을 이렇게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체 각기 다른 이렇게 조직 세포들이 자기가 필요한 영양분을 그 혈액 여러 가지 1000가지, 2000가지 성분에서 골라 먹을 환경이 되려고 하면 그 1000가지, 2000가지에 되는 그 혈액들이 작은 미립자 상태로 따로따로 이렇게 떨어져서 돌아야 필요한 성분을 골라 먹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의 혈액의 상태다. 그러면 이제 당뇨병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 1000가지, 2000가지 되는 영양분이 작은 미립자 상태로 따로따로 이렇게 돌기 위해서는 그 작은 미립자 상태의 그 각각 다른 영양분을 우리가 사탕이라고 연상하시면 돼요. 사탕이 겉에 이렇게 비닐이 막이나 이렇게 보호막을 해주지 않으면 지끼리 이렇게 달라붙어 버리잖아요. 이걸 달라붙지 못하게 이렇게 비닐로 이렇게 포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췌장세포의 배설물의 인해 화학 반응이 그 영양분을 각각 따로따로 끊어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췌장세포의 배설물인 인슐린, 인이 생산이 되더라도 그 인 성분이 변형해 오면 이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 기능을 못하는 게 인슐린 자체가 생산이 안 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인슐린 성분 자체가 변형이 돼서 그 화학 반응 역할에서 영양분을 따로따로 이렇게 코팅하는 역할을 못하는 경우 이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한다는 거죠. 그럼 이게 이 코팅을 못 입히면 어때요? 연물처럼 그냥 혈액에 딱 이렇게 엉겨 붙어 버리면 우리 인체 세포들은 어때요? 자기가 필요한 영양분을 골라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은 혈액이 연물처럼 끈적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바로 당뇨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혈액이 걸쭉해지면 그 머리카락처럼 가는 혈관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통과를 못 하겠죠. 그래서 이제 당뇨병이 오면은 아무리 피를 맑게 유지하는 이렇게 약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그 양리 기능이 피가 도는 데까지만 생혈에 섞여서 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물에다가 황토흙을 풀어놓으면 서서히 밑에 이렇게 침전물이 가라지듯이 피가 못 도는 쪽에서 못 도는 부분들이 차츰차츰 넓어져서 이게 발가락이면 발가락 염증이 생기고 눈 쪽에 가서 막혀버리면 실명을 하고 또 치매가 빨리 올 수도 있고 뇌경색이 빨리 오고 또 심장질환 여러 어떻게 보면 이제 종합병원처럼 여러 합병들은 이렇게 이어내기 때문에 당뇨병을 조심해야 된다더니 말 잘하죠. 근데 언어상으로는 당뇨병을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 치료에 들어가면 당뇨병이 완치가 안 되고 죽을 때까지 약을 먹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여기서 우리가 당뇨병의 치료 접근이 뭔가 잘못됐다 이거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에 들어가면 저하고 이제 현대의학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어떤 약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생겨요. 장기가 못하는 걸 그러니까 췌장세포의 인슐린이 그 영양분마다 따로따로 이렇게 포장을 해주는 이런 역할을 못하는 거를 인슐린을 췌장세포가 배설린 인슐린이 그걸 못하니까 약으로 넣어줘서 하니까 이걸 췌장세포가 인슐린을 생산 못하는 기능 상태는 그대로 놔두고 췌장세포가 못하는 인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넣어주니까 죽을 때까지 넣어준 거 떨어지면 또 넣어주고 넣어준 거 떨어지면 또 죽을 때까지 넣어주면서 가면 갈수록 인슐린 양을 늘리고 합병증이 올 수밖에 없으니까 죽을 때까지 약을 먹으라고 할 수밖에 없는.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요청은 구안화사네요. 이제 이 구안화사를 치료할 적에는 이제 사람마다 입이 돌아가도 원인이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한 80% 정도는 찬바람을 쐬인 후에 이렇게 입이 돌아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15% 정도에서는 우리가 뇌파 누수에 의해서 뇌가 돌아가는 경우가 있고, 한 5% 정도 이내에서는 뇌에서 이제 이상이 생기면 입이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이 이제 돌아갔을 때 입이 돌아간 원인이 이제 어디에서 있느냐, 이걸 이제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예전에 이런 말 자주 들어봤을 거예요. 차 한 대서 하면 입 돌아간다. 다듬돌 비면 다듬돌 거기에 시원하다고 그놈 비고 자면 입 돌아간다 하는 말 자주 들어봤죠. 그래 그 속에 해답이 있거든요. 그 해답이 있는데, 이제 원래 신장과 간이 건강해서 피가 맑은 사람은 온도가 좀 떨어져도 다시 이렇게 일어나서 근육을 이완시키면 피가 다시 돌거든요. 근데 이미 이제 신장이나 간이 피를 요구하는 기능이 떨어져서 이제 고지혈증이 있거나 이미 이제 어혈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온도가 떨어지면 피 흐름이 그냥 정지돼 버려요.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고지혈증, 어혈 하면 주성분은 지방 단백질이거든요. 근데 지방 단백질은 온도가 올라가면은 좀 묽어지는 기능이 있고, 온도가 떨어지면은 좀 뻑뻑한 기능이 있어요. 또 여기 플러스 또 뭐가 작용하냐고 하면은 우리 혈관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몸은 자동 시스템이 아주 잘 돼 있죠. 그래서 밖에 체온이 떨어지면은 체온 보존을 위해서 외부 있게 외피 쪽에는 피가 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혈관을 수축시켜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이제 구안화사 입이 돌아갔을 때 어떤 상황에 의해서 입이 돌아갔느냐, 이거를 이제 빨리 판단해야 사혈점을 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오는 건 온도 저하가 원인이 돼서 입이 돌아가는 경우가 제일 흔한 예고, 그 이 경우가 한 80% 이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한 15% 정도는 이제 우리가 저녁에 잠잘 때 9번과 53번 위치를 이제 벽의 자리로 오래 누르다 보면 어때요? 이미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어혈이 먼저 쌓이게 되고, 또 피가 묻던 시간이 길어지면 산도가 높아진다 했죠. 그 높아진 산의 산화작용이 그쪽으로 지나는 그 신경선의 피복을 녹여버리면은 뇌파 누수가 일어나거든요. 뇌파 누수가 일어나면은 피의 유속이 느려집니다. 그쪽에 연결된 그 혈관이나 그 주변에 있는 세포들이요. 그럼 피의 유속이 느려지면은 유속이 느린 데 가서 어혈이 쌓여요. 이제 이런 경우가 뭐 약 15% 이내이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소아마비처럼 어떤 이렇게 마비 증세가 올 때 입이 돌아가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대부분 뇌 아니면 뇌파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입이 돌아갔다고 해도 이제 사혈점을 어디를 선택할 거냐, 이제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찬바람에 의해서, 냉기에 의해서 입이 돌아갔다. 그러니까 이제 냉기가 체온을 저하시켰고, 체온을 저하시키니까는 혈액 속에 있는 지방 단백질이 응고돼서 혈관이 막혀서 피가 돌지 못해서 근육이 경직돼서 이제 입이 돌아가는 경우, 이 경우는 보통 39번하고 가볍게는 39번하고 54번 턱 관절염 이 두 군데만 빼도 입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여기를 빼고 돌아오지 않으면 49번 혈 이름이 아예 입돌이 혈이거든요. 이제 여기는 이제 머리를 잘라야 돼요. 이제 가벼운 증세, 입이 돌아가고 바로 빼면은 이제 머리 거기 잘라놓으면 다른 데보다 1번은 캄프라치 하기가 쉬운데 49번은 그 잘라놓으면 보기가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 위치가 하필 이제 그 머리를 부득이 잘라야만 그 되는 혈점이 있다 보니까 저는 그냥 권할 때 그러거든요. 찬바람을 쏘여서 입이 돌아간 경우는 일단 39번하고 54번을 먼저 빼봐라. 그래, 그러고도 안 되면 49번 입돌이혈을 빼라. 그럼 이건 어때요? 찬바람이 원인이 돼서, 그러니까 몸이 체온이 떨어져서 이제 입이 돌아간 경우를 이렇게 빼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물게는 그 찬바람을 쏜 경우도 없고 여기를 빼도 원위치로 안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진단하는 거는 그 중에 5%보다는 15%가 가능성이 높겠죠. 9번, 53번, 1번. 이건 이제 뇌파 누수가 원인이 돼서 신경선의 피복이 벗겨져서 뇌파가 약해져서 한쪽에, 그쪽에 어혈이 쌓이면서 그쪽으로 입이 돌아갔다. 이제 이렇게 봐주는 거고.
이제 한 5% 이내 뇌에서 문제된 건지 이거는 좀 문제가 될 거예요. 아마추어들이 하기는. 왜냐하면 이제 뇌성마비나 이제 이런 쪽에 되면은 어혈의 양이 많고 뺄 양이 많고 어혈을 빼도 쉽게 나와주지 않으면 이제 보사의 균형을 맞추는 이제 이 정도 들어가면은 이제 상당히 이제 부담도 가고 이제 이런 경우인데 그냥 가볍게 입이 돌아갔을 경우는 치료가 그냥 만만해요. 그냥 부항기 가지고 뭐 아무런 뭐 준비도 그 필요 없을 겁니다. 얼굴은 다른 부위에 비해서 비교적 어혈이 잘 나오거든요. 아마 그러니까 2번, 3번은 10명을 빼면 9명이 어혈이 잘 안 나오고 아마 39번하고 54번은 10명을 빼면 8명이 잘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혈이 그 어혈만 나오면 한 번 빼서 쫙 나온다가 뭐 한 번 빼고 원위치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여기 빼서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제 입도리어를 49번 입도리어를 요 이제 귀 위에요. 여기를 1차적으로 빼주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가 충분히 안 돼서 저기는요. 이제 그런데 이미 예를 들어서 뭐 뇌경색이 있다든가 파킨슨이 있다든가 이런 건 있으면 어때요? 이거는 뇌파 아니면 뇌가 원인이 돼서 발병하는 증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볍게 빼보는 거는 원혈은 9번, 53번인데 9번, 53번을 뺄 적에는 항상 1번을 함께 빼줘야 거기가 빨리 뚫려요. 그래서 9번, 53번, 1번을 우리가 2순위로 빼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빼주면은 뇌파에서 문제된 데까지는 큰 뭐 그냥 빼고 조금 신경 쓰이면 그냥 철분 보충, 염분 보충 이것만 해주고 빼도 별 무리 없을 겁니다. 여기만 빼고 그냥 더 이상 사혈을 안 하는 경우야. 근데 이제 뇌성마비처럼 아니면 이제 파킨슨이나 알츠하이머 이제 이런 병을 동반하면서 입이 돌아가는 경우도 제법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사실은 이제 병이 깊어요. 그래 그런 기존에 기저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입만 돌리려고 하는 거는 의외로 쉽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항상 여러분들은 머릿속으로 참고하는 게 우리 인체라고 하는 거는 혈관이 막히지 않아서 피만 잘 돈다면 제가 아플 이유도 죽을 이유도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병이 온다고 하면 어떤 병이든지 혈관이 막히지 않고는 병이 올 수가 없어요. 근데 혈관이 막히려고 하면 혈전 어혈 없이는 또 혈관을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어혈은 우리가 공해 중금속에 의해서도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도 이제 어혈은 만들어지는데 이런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양은 사실 소량이거든요. 이제 소량인데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망가져서 혈액 속에 산도가 높아지고 그 합병증으로 산소 부족이 오고 산소 부족이 체세포들의 영양분을 소화시키는 능력을 떨어뜨려서 이제 고지혈증이 되고 이제 2단계부터는 어혈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래서 책에 이걸 감다는 게 요약해놨잖아요.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으로 생긴 어혈이 우리 인체 어느 부위를 막느냐에 따라서 병명이 달라지고 사실은 이제 여기가 출발점이에요. 혈관이 막힌 시간이 길어질수록 산도가 높아지면 응고물질이 달라지면서 난치병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게 따지고 보면 이 말만 이해하면은 웬만한 거 다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대부분 이제 파킨슨이나 알츠하이머 이제 이런 병들이 다 뇌 아니면 신경선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우리 인체의 그 혈관 구조를 보면 제가 책에 이렇게 설명을 해놨죠. 우리 인체 말초모세혈관은 50%가 막혀도 아무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은 50%가 막혀도 아무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냐고 하면 일단 어떤 증세가 오면 적어도 60, 70% 막혔다 이렇게 진단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사회를 해보면 어혈의 양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50% 이상이 막히면 이제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고 이러면 이제 90% 이상을 막아버리면 어때요? 혈관으로 심장에 피를 땡겨도 안 달려오고 앞으로 안 품어나가면 심장이 멎으면 이제 약도 수술도 필요 없이 이제 사망에 이를 수밖에는 없는 게 우리 인체 생리 구조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이제 우리 인체는 이 재생 복원 능력이 아주 강력해요. 제가 해보면.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우리가 의술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분들은 자꾸 어떤 신비의 약이나 명약, 수술로서 이렇게 병을 고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증세들이 치료가 상당히 이제 어려운 걸로 봤는데 신천 생리학처럼 자연계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좀 망가지고 병이 들어도 스스로 세포 분열을 통해서 면역 기능을 통해서 재생복원, 살아남는 영적인 깨우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복원할 수 있는 환경 조성만 해주면 웬만한 병은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은 우리 몸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났다. 근데 이 말이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말인데도 참 알아듣는 분들은 이 말귀를 참 못 알아들어요. 근데 스스로 복원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면 어때요?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이 돼야 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병들고 노후 수면 세포는 떨어져 나가고 새로 분열된 세포가 세포 분열을 통해서 건강한 자식 세포가 부모 역할을 대신해야 이게 재생 복원이고 한번 치료가 되면 적어도 10년, 20년은 같은 병이 재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세포가 분열하려고 하면 영양분이 필요한데 그 영양분을 가공하는 건 장속의 유산균이면 2번, 3번이고 또 1순위는 영양분을 가공하는 거잖아요. 이게 1순위고 2순위는 뭐냐? 이게 혈액을 통해서 운반해 주는데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져도 혈질이 강산성화되면 녹아서 없어져요. 그럼 녹아서 없어지면 어때요? 녹아서 없어져도 세포 분열은 일어날 수가 없겠죠. 이게 이제 가볍게는 빈혈이고 이제 중증에 들어가면은 더 심해져 버리면 재생불량성 빈혈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녹아서 없어지는 자체가 강산이기 때문에 이때쯤 되면 이제 모든 병이 난치병이 뭐 줄줄이 사탕처럼 연결이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강산이 돼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난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 물질은 강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산의 산화작용에 뼈에 대대고 골두를 녹여서 골수가 새어나오면 류마티스 관절이 되는 거고 혈액 속에 영양분을 녹이면 빈혈이 되는 거고 혈액 속에 영양분을 응고시켜버리면 그게 혈액암이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비정상적으로 세포 분열을 빨리 하면 그게 바로 백혈병이다. 그리고 세포들은 생각이 있으니까 어때요? 어떤 어려운 점이 처음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피가 못 돌아서 산도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 되면 우리 몸은 그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행동을 해요? 그 산의 농도를 묽게 희석시키려고 주변에 수분을 끌어 모아요. 그럼 어때요? 그게 이제 작으면 작은 수포고 크면 물옥이 되는 거고 몸 전체에서 나타나면 그게 부종, 복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의학에서 꼭 명심해야 될 거는 이 강산이라고 하는 거. 근데 강산은 처음부터 절대 강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약산, 중산, 강산하고 올라가지 처음부터 강산만 있을 수는 우리 인체 구조상 그런 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안화사 이게 이제 오늘 강의 주제인데 어떤 사람은 구안화사가 오고 어떤 사람은 안 오고 어떤 사람은 또 쉽게 회복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막 10년, 20년 평생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때 얼른 조치를 잘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우리 혈관이라고 하는 거는 피가 못 돈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가 뭐라고 해요? 산도가 높아진다 그러죠. 산도가 높아질수록 그 높아진 산화작용이 화학 반응에 의해서 혈관을 막고 있는 어혈이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딱딱하게 굳으면 어떨까요? 빼고 싶어도 안 나오니까 뺄 수가 없죠. 그렇지만 혈관이 바로 막혔을 적에는 어혈 이렇게 살침으로 찌르고서는 강한 압력으로 당기면은 거의 나와요. 그래서 내가 혈관을 막고 있는 어혈도 단순 어혈이 있고 섬유질화된 어혈이 있고 담석화된 어혈이 있다. 이 차이점은 뭐냐면 혈관이 막힌 시간이 길어져서 산도가 높아질수록 어혈이 딱딱하게 굳는다. 그리고 산도가 높아질수록 난치병이 온다. 이렇게 이해하면 아주 쉽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입이 이렇게 돌아갈 때 바로는 여러분들 가정에 부항기 다 있으니까 1차적으로 그냥 39번하고 54번을 먼저 빼보세요. 그러고도 안 되면 이제 부득이 머리 자르고 입도리혈까지 빼면 찬바람에 의해서 오는 입도리는 그냥 해결 날 겁니다. 어혈이 나오는 순간 어혈이 안 나오면 효과 못 봐요. 근데 이제 좀 좋아져도 이왕 사혈을 하면 또 저는 꼭 권해주는 게 솜이 빨아들이는 피가 한 50% 이상 나올 때까지 빼주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이제 관건인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어디에 부딪히느냐고 하면은 우리 인체가 좌뇌는 우측을 관장하고 우측은 우뇌는 좌를 관장하기 서로 이렇게 교착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을 너무 많이 빼면 한쪽이 약간 얼굴이 구안화사는 돌아오지만 약간 또 균형을 잃고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이왕 빼려고 하면 양쪽을 다 빼라. 그러니까 원혈로 따지면은 입이 돌아간 쪽. 그러니까 입이 우측으로 돌아갔다면 우측이고 좌측으로 돌아갔다면 좌측인데 이렇게 빼지 말고 그냥 39번 하면 39번 양쪽 다. 또 54번 하면 54번 여기 턱관절혈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빼주면은 이게 턱이 빠진 사람도
이 턱관절혈이라고 이름을 지어놓은 게 뭐냐고 하면은 턱이 이렇게 잘 빠지는 습관성으로 탈골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 턱이 탈골됐을 때 거기를 빼면은 그게 탈골이 안 된다고 해서 혈 이름을 턱관절혈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입이 돌아갈 적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 돌아가는 상황에서. 그 예전에 제가 이제 직접 이렇게 환자를 치료할 당시요. 벌써 한 30년 훨썩 전이죠. 그때는 이렇게 입 돌아간 사람들 보면은 옛날에 이렇게 추웠을 때 차가 못 올라가면 막 차 밀어주느라고 차 벽에다가 이렇게 얼굴을 대고 댄 후에 입이 돌아갔다는 사람이 있고, 찬바람은 문을 좀 열어놨는데 찬바람이 들어가서 한쪽으로 입이 돌아갔다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빼서 어혈 나오면 그 즉시 그냥 돌아와요. 근데 이제 이거를 바로 빼면 어혈이 잘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될수록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어혈이 잘 나오면 효과가 빠를 것이고, 어혈이 안 나오면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1순위로 보고, 이제 2순위는 대체적으로 이제 신장이나 간 기능이 떨어져서 고지혈증이 있거나 이제 당뇨병이 있거나 이러면 혈액의 농도가 걸쭉하거든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저녁에 잠잘 때 본질적으로 이제 벽에가 9번, 53번 위치를 누르면 그 걸쭉해진 혈이 풀어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고착화돼서 혈관이 막혀버리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오래 방치하면 대부분 뒷목이 굵어질 거예요. 왜냐? 피가 돌지 못하면 산소 공급이 안 되고, 산소 공급이 안 되면 그 주변 세포들이 영양분을 연소시키는 능력이 떨어지면은 어때요? 소화시키지 못한 영양분을 모공을 통해서 밖으로 밀어낸다 그러잖아요. 혈관 밖으로 밀어내버리거든요. 안쪽에 있는 거는, 밖에 있는 거는 모공을 통해서 이렇게 밀어내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산의 화학 반응에 의해서 이제 응고된 게 바로 체지방인데, 이런 원리에 의해서 목이 이렇게 두꺼워지고, 초장에는 거기서 개기름이 낀다든가 여드름이 난다든가 이런 형태로도 외형상 피가 못 돌므로서 나타나는 현상이 날아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없는 사람 같으면 아주 쉽겠죠. 근데 이제 어떻게 됐든지 간에 9번, 53번, 1번을 빼주면 피가 돌겠죠. 피가 돌면은 산도만 떨어지는 게 아닌가, 산도도 떨어지지만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도 동시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양 공급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강의할 때 혈액 속의 성분을, 영양분이 나오면 뭐 1000가지, 2000가지, 3000가지도 분류할 수 있다 그러면 영양분을 3000가지를 다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영양분 하면 될까요? 그냥 영양분 하면 되잖아요. 3000가지가 됐든 2000가지가 됐든 1000가지가 됐든. 그러면 신경선의 피복세포가 산의 화학 반응에 의해서 녹아서 뇌파 누수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녹은 게, 제 이론은 그렇잖아요. 녹은, 우리가 100개가 정상인데 70개가 녹고 단 30%만 남아있어도 그 30%가 세포 분열을 해서 100으로 이렇게 세포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은 인체의 모든 장기 조직 기관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가 현대의학에서는 그냥 혈관이 막힌 건 그대로 놔두고, 그렇잖아요. 단순 어혈이 막았던, 어느 부위를 막았던 간에 말초 모세혈관을 막고 있는 그 혈전은 그대로 놔두고, 이걸 갖다 침만 가지고 약만 가지고 수술만 가지고 해보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난치병으로 보이고 이렇게 어려운 병으로 보이고 이랬는데, 우리 인체는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하는 게,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뼈하고 조개, 여러분들 조개 아시죠? 조개 껍질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냥 말하자면 조개 안에 있는 그 내용물의 살에 그걸 보호하고 있는 그 보호막이지, 그게 생명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뼈가 기형이 된 거는 잡을 수가 없는데, 이 뼈가 아니고 안에 있는 예를 들어 가지고 조개하면 종의 안에 있는 모든 조직들은 조금 이렇게 훼손이 돼도 스스로 세포 분열을 통해서 살아있는 생명체는, 생명이 있는 것은 스스로 복원하는 기능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론은 스스로 복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해줘야 그게 부작용 없는 치료 방법이다 하는 걸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냥 단순으로 찬바람 쐬다 어혈성으로 이쪽만 빼는 거는 우리가 간단했어요. 근데 9번, 53번 위치가 막혀서 우리가 뇌파 누수가 왔다 그러면 산도가 높아져야만 되고, 산도가 높아지려고 하면 혈전 어혈이 혈관을 막아야만 돼요. 근데 이 부분에서도 제가 원래 피가 맑은 사람은,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정상이라서 피가 맑은 사람들은 저녁에 비계를 자고 있다가도 아침 일어나서 고개 좌우로 이렇게 이완시켜주면 피가 돌아요. 근데 뭐 안 움직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고도 거가 원인이 됐다고 그러면 이미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져서 고지혈증의 혈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진단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어디가 추가돼야 될까요? 8번이죠. 그래서 우선 입 돌아간 게 이제 힘이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1차적으로 39번 먼저 빼보고 그 다음에 턱 관절열 54번 빼고 그래도 안 되면 49번 입도리열 빼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2차적으로는 그냥 9번, 53번, 1번 이렇게 빼보세요. 근데 이제 양이 엄청 많고 이제 일하면은 이게 8번까지 빼려고 하면 이제 어혈의 양이 엄청 많아지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하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또 여기다가 뭐 알츠하이머나 파킨슨 아니면 뭐 소아마비 이제 이런 증세에 의해서 입이 돌아갔다고 하면은 이미 조혈 기능까지 망가져 버린 경우는 이제 상당한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적으로 이거를 다 배우면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안 되는 거는 현대의학에 이제 도움도 받고 현대의학에 제가 도움받는 거는 따지고 보면은 두 가지로 핵심을 나눌 수가 있어요. 수혈 받는 거 아니면 철분 보충. 이건 현대의학에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도움을 적게 받으려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먹는 걸로서 해결하는 걸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사혈의 순서를 잘 지키고 그래서 이 공부가 되면 현재 자신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조혈 기능이 남아 있는가, 이건 우리가 그리고 또 조혈 기능이 이미 망가져 있으면 이제 많은 부담도 되고 사혈도 좀 장기간 해야 되고 이제 이럴 때 어떤 것을 이제 적응해서 할까, 우선 임시방편만 하고 큰 거는 다음에 고칠까, 이거를 상황에 맞게 적응한다고 하면 다양한 부분에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입돌이 이제 이런 거 가지고는 사실 뭐 그렇게 큰 병으로도 안 치고 그냥 부항개가 빼면은 금방 좋아집니다. 어혈만 나오면. 근데 이제 그 프로테지를 나누면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뇌에서 출발했느냐, 중간에 신경선에서 출발했느냐, 아니면 마취혈관 끝이 온도 저하에 의해서 피가 못 돌았느냐, 이 세 가지 원인에 의해서 입이 돌아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구하나서 이거는 저는 이제 큰 병으로 다루지를 않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요즘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시끄럽고 이러니까 이런 데 대해서 사실 불만이 많고 지금 하고 싶은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짧은 시간에 이제 설명해 줄 방법은 없고, 그래서 제가 책에다가 이제 이런 말을 써놓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제 책을 읽어봤다면 머릿속에 떠오를 겁니다. 앞이 천기 낭떠러지가 있는데 두 눈 멀거니 뜨고 떨어져 죽는 사람도 말이 없고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말이 없다. 이게 많은 부분을 보고 제가 느끼는 그 답답한 마음을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면서도 자기가 왜 죽는가 모르니까 그냥 떨어져 죽고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그게 죽는지 모르니까 죽고, 이 말이 제 마음속에 넣고 있다가 하면 엄청 답답하겠죠. 제가 어젠가 그 TV에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AI로 닭을 갖다가 지금 끌어 묻은 게 한 어제까지 한 2,200만 마리 정도 끌어 묻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최근에만 있었을까요? 과거에도 있었을까요? 제가 과거에도 이런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면서 제가 뭐라겠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을 보고 뭐라고 제가 답답해서 울분을 토했냐고 하면, 이게 하늘에서 내린 재앙이냐, 인간이 스스로 자초한 현상이냐. 그러면 저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인간이 스스로 불러들인 결과다, 재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 그 원인이 뭐냐 하면은 항체의 원리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항체의 원리. 우리가 자연계의 모든 미생물은 서로 먹이사슬 연결고리에 의해서 전체가 상호 진화 발전으로 이렇게 커갔거든요. 그래 우리가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거를 우리가 피한다고 피할 수도 없고 죽인다고 해서 다 죽일 수도 없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서로 봉환적 상호 가치 발전이거든요. 그런 것들, 그런데 이제 가축이나 이런 동물들을 먹이면은 자꾸 이렇게 질병들이 오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질병을 일으키면 질병을 안 일으킨 동물하고 일으킨 질병하고 보니까 특정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했어요. 그러면 그걸 죽이는 쪽으로만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우리 몸의 항체나 우리 몸의 세포나 다 같은 똑같은 미생물인데 그 미생물을 우리가 죽이는 쪽으로 접근하다 보면은 그걸 응고시키거나 녹여서 죽이는 양리 기능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책을 쓸 때만 해도 세균이나 바이러스 종류가 한 5만 종류 언급되다가 요즘에 한 160만, 뭐 이거 많고 적고 그거는 그만큼 많은 거예요.
근데 똑같이 다 종류와 관계없이 지방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놈들의 생명체를 죽여버리려고 하면 양리 기능이 녹이거나 응고시키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뭐 굶어 죽일 수도 숨을 안 쉬게 할 수도 잡아먹게 하는 게 항체요법이에요. 그런데 항체요법은 그렇게 많이 적용을 못하니까 죽이는 쪽으로 접근하다 보면 응고시키거나 녹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특정 한 종류만 응고시키는 기능으로 죽고 녹이는 기능으로 죽을 수 있겠느냐. 모든 생명체가 다 같이 피해를 입지. 그러다 보면 어때요? 항체 예비군이 사라져버리겠죠. 그러면 사라지면 어때요? 국가로 말하면 군대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동물들한테 사료에다가 항시, 항생제, 성장 호르몬제 이런 것들이 다 미생물을 죽이는 약들이 양리 기능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죽여서 항체 예비군을 다 없애버리니까 국가로 말하면 군대가 없는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AI나 이런 전염병들이 오면 그놈이 강해서 이렇게 번성하는 게 아니고 군대를 다 항체 예비군을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그냥 무사통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몇십 년 동안 반복되는데 제가 30년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동물 치료하는 거나 우리 인간 치료하는 거나 같은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거든요. 근데 닭이나 이런 동물들은 뭐 1, 2년 안에 수명을 마치잖아요. 우리가 식용으로 써버리니까.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80년, 90년, 100년을 살아야 되는데 같은 방법으로 접근해가지고 이게 되겠느냐. 결국은 인간도 똑같은 레벨을 접근하면 우리 인간도 이런 동물처럼 끌어다 묻는 시대가 도래한다 그랬는데 불과 내가 이거를 예언하고 30년 만에 돌아와 버렸어요. 근데도 지금도 이걸 지적하는 사람이 없어요. 닭을 저렇게 많이 2200만 마리 끔찍한 거죠. 이 많은 걸 죽이고도 그게 항체의 다양성, 항체 예비군이 도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불러들인 적이다. 인간도 지금 이런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전 세계 지금 어때요? 의학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일수록 엄청난 피해를 받고 그 사람들이 낫고 나서 이제 다음에 어떤 병이 기다리고 있는가 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 고정관념으로 우리 인체를 지식을 바라보는 거를 좀 탈피해서 신천생리학은 새로운 각도에서 한번 접근하는 시각을 이참에 한번 우리가 모두가 생각을 한번 키워보자. 그 지금의 현대의학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이는 게 여기가 한계점이라는 거예요. 의학이 더 발달하고 과학이 더 발달해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넣어주는 거와 내 몸 스스로 하는 거와 그래 항체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고 쉽게 생각하면 한없이 쉬워요. 예를 들어 고추밭에 진딧물이 있는데 무당벌레가 그걸 잡아먹으면 무당벌레가 항체예요. 우리 몸도 똑같아요. 근데 이 무당벌레는 고추나무는 해치지 않잖아요. 우리 몸도 우리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으면 그거 잡아먹는 게 항체인데 지금 항체를 외부에서 맞아서 지금 백신이 뭐니 하잖아요. 근데 그 항체가 어디서 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우리가 정상이라면 우리 장 속에 다 넣고 항체 예비군으로서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배양해서 넣어주냐, 유도해서 혈액 속에 들어오게 해주냐. 차이점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기술 말고 우리가 평소에 그냥 그걸 다 지니고 있게 항체가 죽이는 약을, 항체가 죽이는 약성을 좀 많이 피해주고 2번, 3번을 사이에서 아랫배가 따뜻해지면은 항체 그 다양성이 확보된다는 거야. 다양성이 확보되면 외부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종류가 바뀌면 그 바뀐 종류를 먹이로 필요한 생명체가 장속에서 옮겨오는 게 항체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동물이 저렇게 당하는 걸 앞으로 우리 인간이 당할 걸 우리가 동물로서 지금 먼저 보고 있다. 왜냐? 우리는 아플 때만 우리가 항생제나 스테로이드 호르몬제를 먹지만 동물들은 어때요? 아예 질병이 일어나지 말라고도 사료에다가 상시 섞여 먹은 게 이렇게 지금 대재앙을 부르고 있는데 이거 해결책을 제가 30년 전에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줘요. 자꾸 지금 우리가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개의치 않아서 운동도 못하지 햇볕도 보지 못하지 항체가 다양성이 확보되려고 하면은 이게 땅바닥에서 놀고 흙도 쫓아 먹고 운동도 하고 햇빛도 보고 그러고 먹이도 여러 가지 우리가 유익균 항체 예비군이 되려고 하면 사료도 내가 좀 발효시켜가지고 이렇게 먹이고 이러면은 어떤 것이 들어와도 잘 이겨낸단 말이에요. 근데 저렇게 감염력에 방법이 없다고 그냥 모두가 죽이는 쪽으로 하면 이제 사람도 그렇게 결과적으로 우리 인간도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현재 코로나 대응하고 있는 거
현재 대응하고 있는 건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됐고 모두가 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방법으로 요번이 끝이냐? 절대 끝 아니죠. 지금 같은 방법으로 하면 우리 몸의 항체 다양성을 가면 갈수록 잃어버려요. 확보가 될 수가 없어요. 전부 죽이는 쪽에 약성을 하다 보니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가 자연계에서 더불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도 우리가 같이 공존 속에서 사는 공생관계, 먹이사슬 연결고리에서 상호 진화 발전한다는 이 논리를 잘 이해하고 항체 예비군, 다양성이 확보되는 게 우리가 아랫배의 온도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만이라도 얼마든지 된다. 그리고 내가 이 얘기를 방송 보고 꼭 이제 끝나기 전에 해주고 싶어요. 지금 시간이 다 됐다고 하는데. 제가 고마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나마 항체의 다양성을 확보해 주는 게 우리 주변에 있거든요. 그게 뭐냐? 저는 애완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와 고양이들은 어때요? 우리 인간처럼 항생제를 그렇게 많이 안 먹죠. 밖에 나가면 오마 땅에다 주둥이 끄시고 조금 부패한 음식들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놈 속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눈으로 본 것만 접근하려고 하면 개나 고양이 입에다가 넣고 세균이나 바이러스 검사하면 거기 버글버글 할 겁니다. 근데 거기다 입 맞추고 하잖아요. 저는 그 속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도 옮겨주지만 항체의 다양성이 확보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역설적으로 한번 다른 각도로 설명해 볼게요. 지금 세계에 근 1억 명 이상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가지고 엄청난 사람이 죽는데 사람만 감염됐을까요? 이 감염되는 게 호흡기를 통해서 하면 개와 고양이도 동시에 감염이 될까요? 근데 그놈들은 감염이 돼도 치명적으로 인간에 비해서 얼마나 사망률이 나오냐 그 얘기예요. 거의 뭐 통계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아주 미미하거든요. 그럼 그놈들은 항체의 다양성이 확보됐는데 왜 인간은 이렇게 나약한 동물이 됐느냐. 그래서 항체 다양성 확보, 항체 예비군의 다양성 확보라고 하는 거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우리 인간이 제대로 관리만 잘해주면 그러니까 어떤 약이나 수술의 강제요법으로서 우리 건강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쪽으로 접근하지 말고 우리 인체가 태어날 때부터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을 최대한 스스로 복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해준다는 쪽으로 우리가 처방학도 치료 방법도 발전시켜 나간다고 하면은 지금 현대에 있는 방법하고 현대의학은 응급조치, 응급할 때 응급조치는 현대의학으로 하고 본질적으로 우리가 건강관리는 신천생리학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의학이 지금보다 월등히 발전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할 기회가 있으면 늘 마음이 답답해요. 눈으로 이렇게 훤히 보이고 앞에 천길 낭떠러지가 있는데 두 눈 멀거니 뜨고 떨어져 죽는 사람도 말이 없고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말이 없다고 하는 의미 여러분들도 한번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열은 어혈을 많이 모았다가 또 혈관이 막힌 시간이 오래돼서 딱딱하게 굳은 다음에 빼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지. 내 공부를 잘 이해해서 한 중학교 때 한번 사열하고 한 20년 간격으로 이렇게 한번 뺐던데 이렇게 반복해주면은 지금 처음 빼는 사람처럼 그렇게 어혈이 딱딱하게 굳어서 잘 안 나오고 어혈의 양이 그렇게 많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어릴수록 조혈 기능이 왕성하기 때문에 피부족도 그렇게 안 옵니다. 이미 망가질 대로 조혈 기능 다 망가뜨려 놓고 마지막에 이걸로 하려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걸리고 힘이 들고 경제적 부담도 가고 이렇지 우리가 신천생리학을 말귀를 잘 알아서 우리가 예방도 이걸로 하고 결과치료도 하고 우리가 수술은 최후의 수단으로 하고 이런 쪽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우리 인간의 질병 건강관리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그렇게 꼭 지금 현대처럼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다. 그래 항체도 지금 백신 적게 만들어서 나온다고 해도 바이러스 감염되면 어때요? 일주일, 한 15일, 뭐 2주면은 거의 사망에 이르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방법으로 설령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얼마나 많은 인명이 피해를 입고 경제적 손상 피해도 얼마나 크게 입는가 생각하면 제 눈으로 보면 답답한데 할 말이 없고 누가 나서주는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힘닿는 데까지는 내 공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파괴될 수 있는 그 틀은 계속 제가 노력하고 만들어 놓을 겁니다. 저의 이런 말도 의미 있게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다 됐다고 하니까 또 다음 주에 봐요.